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범위를 좁히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이 많고 보상 액수도 한 달 임대료 수준입니다. 재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이 아니라 보상에만 그치는 정책은 다시 검토해 개선돼야 할 듯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음식점 총량제 논란을 비롯한 정치권의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기령 앵커가 주요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대화방에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검사의 개입 정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예비후보가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며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의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생 경제 행보와 함께 과거의 경쟁자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며 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정책 구상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 산업 전시회장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길이 로봇 청소기 앞에 멈췄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뭐를 묻혀줘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로봇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둘러보면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들었습니다. 미래산업 역량 강화의 바탕을 둔 경제성장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혁신과 창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방식, 방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역량에 대한 정부 투자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팀 행보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잇따라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고 두 의원 모두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경선 경쟁자들과 화합을 위한 회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경선 같이 했었던 이제 후보들도 힘 잘 모아서 팀플레이로 경기 승리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넓게 크게 가야죠. 예. 우물을 파도 넓게 파야 깊이 파지. 이렇게 파면 금방 한계가 오죠.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이 후보가 구상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후보의 관련 요청사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기본소득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미래 성장 등 핵심 공약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행보가 다수 의석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대권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 설전이 더욱 험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지만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선 발표 전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달라며 이른바 반문정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서민복지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문 직결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인재 영입을 이른바 파리떼로 규정하며 골목대장 노릇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거친 말을 자제해왔던 윤석열 전 총장도 불쾌한 듯 받아쳤습니다. 윤 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캠프 사이에도 험악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캠프로 간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서도 공개 구애를 받았다고 하자 거짓말이다. 주사파 출신은 영입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부터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파는 홍준표 후보라는 인신공격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캠프 주호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민심이 진짜가 아니라고 깎아내린 걸 두고도 텃밭 오선 의원의 자질이 서울 강북 초선보다 못하다는 홍준표 캠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과열 양상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까지 날렸지만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두 후보 캠프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맹공격하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발언은 첫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나가고 문 열었다 나가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며 선량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대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로 이야기할 때가 왔지만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 후보가 대선 공약은 아니라며 주워 담기에 나섰지만 설익은 의제를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음식점 총량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온라인 그리고 현장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시장주의적인 발상이다, 창업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 시장이 무한 경쟁의 이른바 레드오션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진단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유명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너무 많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밥 장사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전에 시장이 포화가 되기 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에 비해서 너무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병이 났을 때 치료도 필요하지만 병 나기 전에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해서 근데 또 건강 관리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 양쪽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부에서 하고 있는 처방도 좀 필요하고 일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외식업체 수는 인구 10,000명당 1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2배, 미국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많습니다. 외식업체 수가 지난 2007년 58만여 개에서 2016년 67만 개 이상으로 연평균 6.9%씩 꾸준히 증가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62.2%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년 이상 살아남은 업체는 10곳 가운데 2곳, 20.5%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은 신생 소멸업체에서 법인보다 개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창업 도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체당 매출액은 1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낮았고요. 홍콩이나 대만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음식점 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인 타격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레드오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창업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쉽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들어와서 제일 큰 문제가 초기 창업 비용을 다 말아먹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촘촘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 물론 국가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본력을 가진 세력이 권리금 인상 등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경선 상대들을 잇따라 만나 원팀을 매듭지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어제 추미애 이렇게 3명을 만난 다음에 남은 2사람 박용진, 김두관 두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자기가 경선에서 상대했던 5명을 다 만나게 되는 건데 박용진, 김두관 의원하고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시죠.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장 넓게 쓰고요. 근데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넓게 크게 가야죠. 예. 우물을 파도 넓게 파야 깊이 파지. 요렇게 파면 금방 한계가 오죠. 미련이나마 저도 힘을 보태고 우리 이제 사회 통합 또 우리 중도 공약 여기에 이제 더 기여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 열심히 좀 하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하고 우리 또 미래 의제 그런 의제들과 에너지가 이렇게 후보 중심으로 해서 잘 모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힘을 다 모아서 어쨌든 내년 선거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사고 거기서 우리 의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원팀을 넘어서 이제 드림팀으로 질적 전환하는 단계죠. 원팀은 단순한 그냥 결합 같고 드림팀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은 역시
젊은 세대, 예.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게 있고 김두관 의원은 경남 지역에 또 친노 성향도 있고 해서 뭐 모양새는 괜찮은데 저렇게 되면 이제 원팀을 제대로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일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좀 반발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예. 틀에서 보면 원팀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경쟁을 했던 모든 후보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모였고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11월 3일 날 선대위 꾸려지면 선대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일했던 분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원팀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김두관 후보는 본인이 사퇴하시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고 사퇴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박용진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을 가장 공격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원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청년과 미래정치위원장이라는 위원장 자리도 함께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두 분 다 맡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젊은 피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후보에게 제안도 하고 또 후보가 정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에 짚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음식점들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허가할 때 총량제 규제를 하면서 숫자를 좀 조정해야겠다. 글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환영할 만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 계곡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갖다 이렇게 예. 뭐 쭉 치운 적도 있어가지고 예. 좀 묘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데 이걸 좀 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런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정부가 모든 걸 뭐 창업하는 것 자체를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익을 얻고 그걸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안기란 앵커가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보면 5년 생존율이 20.5%밖에 안 돼요. 창업을 해서. 그리고 1년 생존율이 62.6%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은 1년 못 돼서 다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를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이제 후보가 본인도 오늘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정책으로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이걸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일단 이슈가 던져졌으니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예.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그러면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거냐가 정부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창업할 때 이 업종은 이렇고 이 업종은 이렇고 이제 예. 정보를 갖다 많이 제공하면서 유도하는 쪽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 뭐 그런 논의를 해보자 이거군요. 예. 자 그런데 여론조사업체 4곳이 한꺼번에 발표하는 전국 지표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가장 주목받는 여론조사죠. 일단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쪽 4후보를 다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원팀 행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일단 처음에 경선 끝나자마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 승복하시는 그런 글을 올리셔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었는데 원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소명을 잘 해서 이런 예.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직도 대장동 이슈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본인이 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 그 결과가 보여주는 뜻이 아닌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제 얼굴이 계속 바뀌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저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경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를 보면은 윤 전 총장하고 홍 의원의 지지율, 홍 후보가 다 앞서는 걸로 자꾸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긴 그동안 윤 후보는
실언의 실책에 이게 겹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큰 실언, 망언이 결국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잖아요. 예. 그게 정말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실언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어떤 그 기대감이 사라진 부분이 있었고 저분이 과연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여권의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결국엔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게 결국 결정적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실언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가서 싸울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저 여론조사가 이제 나눠서 보면 예컨대 지금 저건 전체 국민의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 즉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를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조직력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게 꼭 100%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쭉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바뀔지 그대로 갈지 또 참 주목해 볼 만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윤석열 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막상 개사과 논란 전두환 씨와 관련된 논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안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문제 일타돼 있는 사진을 코로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찍었다는 말이 지금 말이 좀 있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하고 다 지시하고 제가 한 일이라고 전부 사과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네네. 국가장은 안 된다라고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 의견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노태우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모레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 투표가 중요하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을 막 모으기 위해서 정권 교체는 제가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뒷부분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이런 껄끄러운 즉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왔을 때 직격탄을 날려야 되거든요.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전두환 씨 관련해서 국가장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거기에서 상당히 껄끄럽게 느끼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개사과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뭐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에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명확하게 그런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면 훨씬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텐데 지금도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결국 전두환 씨에 대해서 뭐 예전에 처음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전환 즉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당원들의 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1등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 자체가 충청권 토론회 할 때는 좀 유해지는 듯하더니 강원 토론회에서 또 불이 확 붙었다가 오늘도 계속 설전을 이어가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 왔고. 예. 그러나 동료들한테 파리 때에 그쪽에는 막 이렇게 배신자들이 많냐 이렇게 사실 자기 쪽으로 온 사람들 기분 나쁠 만한 말이고 누가 들어도 사실 조금 이게 마음을 좀 상할 만한 말들인데 그렇죠. 좀 심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막판에 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바로 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서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발 사주나 아니면 다른 이제 검찰 조사 관련된 수사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불안한 후보다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본인을 지지해달라. 이런 이제 이미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와 있는 게 뭐냐면 본인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지금 예. 계시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파리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했던 말씀인데 그걸 가져와서 파리떼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직력이 있어서는 본인이 어쨌든 밑에 많은 조직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거기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워서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20, 30대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즉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경쟁이라고 저는 보여요. 예. 본선 경쟁력이 내가 더 우수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예. 경선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으면 당내에 그래도 어른이라도 계시면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러면 당대표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거나 막 당대표를 지낸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으면 이해찬 예. 전 대표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힘겹게 이끌어가는 중이어서 마땅하게 기댈 만한 언덕이 없단 말이죠. 당원들이. 그렇죠, 현재. 완팀을 이루기가 좀 뭐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좀 예. 힘들겠습니다.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네. 민주당보다도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경선에서 이기시든 패배한 쪽에서 쉽게 납득도 안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투표하는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ARS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본인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홍준표 캠프 측에서 요청을 요구를 했어요. 했었죠. 예. 그런데 선대위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문항 문제도 물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완벽하게 어떤 문항으로 물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도 계속 신경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결국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경선 불복이나 아니면 경선 불복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적게 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내에 큰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대화방에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휘하 검사들이 열람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개입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공수처는 직권남용, 선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과 26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협조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원 씨에게 발송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한 걸로 보이는 메시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에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을 언급하는 부분, 또 검언 유착에 대한 MBC 보도를 비판한 진중권 교수의 SNS 글을 전달하는 부분, 모두 손준성 보낸 표시와 한데 붙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거나 글 본문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걸 의미합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자신이 제보받았던 내용을 단순히 돌려준 게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황이 추가 확인되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손 검사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는 이 메시지야말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기가 뭐 사진 찍어서 메시지를 만드는 것 외에도 직접 그 내용에 관한 부분도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뭐 증거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영장 재청구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관련자들의 내용들과 함께 다시 뭐 재청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보낸 당일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휘하 검사가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성모 검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성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말 바꾸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연루자들의 개입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영장을 잇따라 기각당한 공수처가 보강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금품 수수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고 사퇴 권유 역시 황 전 사장이 본인의 사기 사건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그러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익 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도 최근 비슷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론 한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엔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건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공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퇴임한 지 1년 반이 지나 1심 선고를 받았다며 자기 재판은 사퇴 과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정감사 때 말한 대로 정말 자신이 사장직에 더 있길 바랐다면 그때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안다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에 이어 추가 뒷돈 전달 폭로까지 불거진 가운데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예,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이 전체 사건이랑 전혀. 이제 컨소시엄 구성 과정도 있고. 아니 누가 물타기 하는 거겠죠. 전담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부장을 포함한 검사 4명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재직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져 법관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이 불가능하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절반을 넘긴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에 퇴직해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재판 3건과 관련해 후배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임 전 부장판사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과 달리 위헌적 행위가 맞는다는 게 1심 판단이었고 이 판결은 국회 탄핵소추의 근거가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과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소추를 고려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녹음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상황을 잘 보고 더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파면 위기를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 개입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을 한 사람의 정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줘서 헌법 위반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 개입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 자체를 내놓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게 증명됐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소극적인 판단에 유감이라면서도 일부 재판관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드디어 법적으로 증명됐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임 전 판사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게 뻔했는데도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는데 예상대로 재판관 다수가 이를 인정해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목적만 가득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단지 임 전 판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미뤘다면서 소극적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꼴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본안 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탄핵 절차에서 임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법을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7박 8일의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을 다시 한번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남기고 대통령 전용기에 오릅니다.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 청와대는 평화외교, 기후외교, 경제외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교황의 방북을 다시 한번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람, 환경,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자회의 특성상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약식회담도 이어지게 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따로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한 새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수 있어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다뉴브강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순방을 마치면 다음 달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묻는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조문 이틀째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전 씨 대신 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씨는 유족들에게 전두환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오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전 씨와 노 씨의 과거 군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 씨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잠시만요. 사과했는데 5.18 희생자들이 없으신가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자녀들이 직접 조문객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시다. 40몇 개국 이상의 임기 중에 외교 관계를 확충을 시켰죠. 온건 군부 세력의 대표의 노태우와 그다음에 온건 민주화 세력의 김영삼 이 두 분의
그런 대타협이 없었다면은 저는 민주화 이행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는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5.18 희생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족들이 가족장을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군사 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씨의 연결식은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번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언론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22%가 국민의 신뢰도고 저쪽이 순입니다. 26개 나라 중에 25위 이렇게 되는 거죠. 2016년부터 그다음에 쭉 나가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보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덕에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쪽은 아까 나온 언론의 신뢰도고요. 저쪽은 OECD가 조사한 정부 신뢰도입니다. 23, 24, 22, 39, 32, 45.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정부보다 훨씬 더 불신당하고 믿업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KBS, MBC, YTN, 연합뉴스, TV 다 민영화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그거 좋다라고 하다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YTN, MBC, KBS, 연합뉴스 TV 공영 또는 준공영 성격의 공공방송들이 전부 다 신뢰가 높은 축입니다. 약간씩 순위 변동은 해마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순위가 높은 공공방송들을 밑에 순위가 낮은 신뢰도가 낮은 민영방송 쪽으로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보십시오.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광고주 68%입니다. 그 다음 사주와 사장, 그 다음에 눈치 보는 간부들이 이 셋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언론인들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에게 방송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민영화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인 겁니다. 공약을 던지기 전에 좀 찬찬히 다시 살피고 공부해 보기를 권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며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11명으로 전날보다 15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긴 건 20일 만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다소 이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주요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겨울철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1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곁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대규모 회식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확산세 급증은 막고 있지만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 완화로 다음 달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가 다음 달 가장 먼저 추가 접종하고 기존 화이자 외에 모더나와 얀센도 추가 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11월과 12월 추가 접종 계획안을 보면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이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통상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뒤 추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얀센 백신은 2개월 뒤로 크게 앞당겼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추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한 3,800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0.2%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은 가능한 한 맞아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50대와 기저질환자, 경찰,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도 이번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가급적 1, 2차와 같은 종류의 백신을 쓰도록 하고 1, 2차 교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은 2차 때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추가 접종 시 화이자와 얀센은 기본 접종 용량 그대로, 모더나만 용량의 절반을 맞게 됩니다.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시행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 정도부터 거의 절반 이상의 유럽 국가들이 교차 접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완료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코로나19에 감염 시 사망 위험이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22배에 달했고 감염 위험도 2.7배나 높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이번 주말 헬로윈 대위를 계기로 다시 감염이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이 늘고 있는데도 갑자기 또 이렇게 2,000명대로 확 올라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조금 감소했었던 거는 이제 추석 이후 상황에서의 확진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국민들도 조금 조심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에 지난주에 조금 이미 징검다리로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속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균형점들을 이제 틀어놓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진자는 증가되는 추세로 이제 아마 접어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외국에서 기념하는 날이긴 했는데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가 있거든요. 이건 코로나19 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동량이나 이런 감소세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가지고요. 예전에 한 2019년 수준 정도의 이동량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행사들이 있게 되면 이동량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이제 모임의 숫자들도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제 할로윈데이나 이런 때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앓는 분들 보니까 뭐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도 막 맞았는데 이게 겹쳐도 괜찮습니까?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동시에 했을 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동시 접종을 하나 또 2주 간격을 두고 맞으나 이제 이상 반응에서 큰 차이도 없고 또한 백신의 효과 부분, 특히 항체 형성에 관한 부분도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이제 뭐 동시 접종해도 되고 뭐 띄엄띄엄 나눠서 맞아도 되는데 급하면 같이 맞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이제 간격을 크게 둘 필요 없이 접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동시에 맞을지 또는 좀 1, 2주 간격을 두고 맞을지 정도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 계획 최종안이 발표됩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던 게 초안이고 이제 내일은 최종안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좀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25일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 중에 발표 안 된 것 중에 이제 어떤 게 발표가 안 됐냐면 특히 식당하고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사적 모임 숫자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안 됐습니다. 10명일지 12명일지 또는 미접종자가 2명일지 4명일지 결정이 안 돼서 그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 오늘 오후까지 지금 정부 내에서도 계속 논란을 하고 있고요. 또 실내 체육 시설에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도 사실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업종의 대표들하고도 회의가 있었고 정부 내에서 회의를 해서 오늘 밤에 다 결론이 날. 그래서 지금 이미 아마 이 시간대에 결정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아마 내일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얘기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 걸리면 위험하니까 빨리 추가 접종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50대 이상인데 예를 들면 백신 접종 완료한 지 한 6개월 이상 됐다. 그런 분들은 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럼 얀센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그건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돌파 감염이 너무 많다고 해서 빨리 맞으라고 해서 뭐 2달 넘으면 맞으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됩니까? 일단 얀센에서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에 부스터샷을 한 것에 대한 연구에서도 6개월에 접종을 하면 이제 항체 형성도 좋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있었고 얀센 백신이 1회 접종이다 보니까 1회 접종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아스트라제네카처럼 2번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2달 간격으로 접종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2달째 부스터를 했더니 항체도 많이 생기고 좀 더 오래 유지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6개월에 부스터샷 정도로 접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한다면 2개월 지나면 접종도 가능하게 특히 돌파 감염 사례가 2개월 넘어서부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2개월까지 당겨서도 접종이 가능하게 이번에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접종해야 하느냐도 그렇지만 무엇을 맞을지도 관심인데요. 얀센 백신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얀센을 맞아야 되는지 뭘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구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거는 얀센하고 얀센을 맞춘 연구는 이제 얀센에서 직접 연구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외의 데이터들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얀센 맞은 사람에 대해서 모더나나 화이자로 접종한 결과도 있긴 있는데 일단 그렇게 교차 접종했을 때도 예방 효과는 상당히 낮고 오히려 교차 접종이 여러 면에서 면역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아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교차 접종은 면역학적인 측면에 상당히 유리하기는 한데 다만 이제 열이 나거나 이제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이상 반응은 빈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먹는 형태의 치료약을 한 40만 명분 구매 계약을 할 거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환자 수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환자 수를 생각할 때 40만 명분이면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약품의 생산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약할 수 있고 선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아마 맥시멈이 40만 명 정도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한 회사께 아니라 3개 회사를 나눠서 구매를 하기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지금 머크는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이 될 것 같지만 이제 뭐 로슈라든지 화이자가 혹시라도 연구가 잘못돼서 출시가 안 되면 머크 거밖에 못 들어오게 되면 한 20만 도즈밖에 못 들어올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그 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은 고위험군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40만 명분 정도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먹는 형태의 그 약을 미국의 회사 머크가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게 그 특허를 개방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사실 머크가 이제 워낙에 이제 공익적인 그런 약품 공급을 많이 하던 회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에이즈 치료제도 이제 고가의 약은 선진국에 팔고 저가로 이제 이런 이제 제네릭 약들은 이제 인도 같은 데서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았던 경험들이 있는 회사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진국에는 이제 비싸게 팔아서 자기들이 개발했던 비용을 이제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국가에는 이제 좀 저렴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허를 공유해서 만들어서 싸게 파는 공급들을 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투트랙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제약회사의 이익도 어느 정도 살려주지만 공익적
도덕적인 측면의 양품 보급도 가능하게 하는 전략들을 머크가 선택했다. 그래서 매우 이제 환영할 만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약 자체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이게 일부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세포 실험에서 사람의 유전자도 변형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암을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머크가 이번에 이제 신속 승인하면서 동물 실험 결과를 낼 것 같긴 한데 동물 실험에서는 큰 이상 없었다라고 발표가 돼서 일단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이제 할로윈 데이를 빨리 무사히 넘기는 게 이제 급선무인데 점포마다 준비들을 갖다 철저히 해서 방역에 관한 준비들을 하는데 손님들이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라든가 떨어져 앉으십시오 할 때 응해줄 거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들 협조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동안 경남과 경북, 전남 등을 넘나들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손짓으로 동료를 부릅니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경찰이 버스 정류장에 모인 순간 남성을 붙잡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2살 김모 씨. 경남 창녕에 주소를 둔 김 씨는 지난 25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고 전남 벌교에서 기차로 경남 진주로 이동한 뒤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다시 진주에서 함양으로 김 씨의 도주극은 잠복 근무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사흘 만에 끝이 났습니다. 택시를 2번 이용하고 시외버스 1회 이용해서 경남 함양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하던 중에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 찍힌 김 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썼지만 공개수배 전단에 나온 인상착이 그대로였습니다.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며 시도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지난 9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특별대책도 김 씨 앞에선 소용없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은 80명 가까이 되고요. 경찰도 그 정도 이상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CCTV 확인해서 전설을 추적하고요. 정가 35범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김 씨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2번이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 당일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사를 받으러 왔지만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며 돌아간 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수사팀에서 이제 초동 수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김 씨 신병을 넘겨받은 창원 보호관찰소는 도주 이유와 함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리를 절며 황급히 지나갑니다. 그 뒤를 여학생이 전화하며 쫓아가고 경찰차가 지나가자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학생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곧장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지난 27일 저녁 7시 10분쯤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길을 건너 200여 미터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중생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침착하게 뒤를 쫓으면서 남성은 20여 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이 남성이 자신에게 마음에 든다며 뒤에서 껴안은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5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장애인을 추행한 전과로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 범행했다면서도 성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포함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남성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하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8월엔 전자발찌를 찬 채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한바왕으로 알려진 유상봉 씨도 지난 7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보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을 막기 위해 70여 명 규모의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만 가능할 뿐 어떤 행동을 하는진 알 수 없다 보니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조두순처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도입되면 세금을 58조 원 내야 하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과세 대상이 겨우 700명인 이례적인 법안.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는 최고 부자 700명이 가진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상승분의 23%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에게 5년간 58조 원, 제프 베이조스 51조 원, 마크 저커버그 33조 원, 워런 버핏 29조 원, 빌 게이츠에게는 22조 원의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재산은 많은데 임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폐단을 없애겠다며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심전심입니다. But I will tell you the president supports the billionaire tax. He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Congress and Chairman Wyden to make sure the highest income Americans pay their fair share. 세금을 내게 된 700명의 총대는 일론 머스크가 맺습니다. 억만장자세를 걷어도 28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지출이다. 다음 차례는 전국민 증세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 빚에 허덕이는 미 정부가 여기에 드는 4천조 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억만장자세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법정으로 가면 대법원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으로 최종 입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42조 원 늘었다는 소식은 국민 여론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팀 규합을 매듭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048님, 이재명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원팀이 된다고 해도 지지자들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3192님,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치밀하지 못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그 휘하의 검사들이 개입한 의혹으로 보이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아까 PD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65님,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검사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